귀실이 꽉 차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네요. 예. 그 강연 잠깐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8년째 서울에서 기관사를 하고 있고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안선을 거부터 몰았고 지금도 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어떻게 잘 이 바다리가 맞았다 그래야 되나? 잘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고,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소개된 이유는 한 20년 전쯤에 철도 민영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민영화를 좀 막아보려고 노동조합에서 그런 민영화 만드는 반대 정책을 좀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직책을 맡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역사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읽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누가 그러지 뭐 철도 덕후 뭐 이런 약간 오덕 생활을 좀 하면서 글도 쓰고 뭐 이 답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이 강의 목록 보니까 다 이제 우리 교수님, 뭐 박사님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론적이고 지적인 내용들을 쭉 풍성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그럼 실제로 대륙을 뚫고 가는 건 어떤 기분일까를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과 섞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2시간 동안 유라시아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인데 제가 이제 집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비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소중한 건데, 그걸 또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강의 중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한 뭐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또 기념품을 또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평야의 꿈, 열차 타고 유라시아를 달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라 그러죠, 요즘.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치 하나를 계속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아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륙이에요, 대륙. 네, 대륙. 만약에 대륙으로 가는 통일은 좀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통일은 좀 지난한 과정의 어떤 이 결과로 이쯤 되면 서로 통일했다고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좀 교류가 활성화되고 서로 왕래가 자연스럽고 이럴 때 통일했다고 치자, 이제 이럴 단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전 단계에 이제 이런 기차 타고 어떤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단둥 이런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이제 최근의 역사,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최근의 역사를 보더라도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 다니고 할 때는 좀 있으면 이제 평양냉면 먹으러 진짜 평양에서 평양냉면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대륙으로 우리가 가야 되냐면, 우리의 문화 사고체계, 어떤 문화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농담의 스케일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어제 부산 현대 가서 놀다가 부산에 회 먹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뭐라 찌끈찌끈하다 서울에서 이런 농담을 하죠. 근데 이제 대륙으로 열렸다면, 그 하얼빈 네가 블로그에 추천한 맛집 가가지고 꼬량주에 맥주, 하얼빈 맥주 섞어 마시다가 겨우 단둥 와가지고 술 깨가지고 평양에서 대구강 맥주로 또 술 먹었다, 이런 농담들이 가능한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스케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섬 아닌 섬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그 대륙의 꿈을 놓지 않아야 잃거나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대륙학교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발을 쭉 내밀어 찍은 건데 여기가 바이카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뭐 바이카 가신다면서요? 예. 여기서는 안 가고 따로. 이 프로라면 뭐 몽골만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몽골도 좋습니다. 몽골 뭐 근데 나중에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루트들이 다 막혀 있는데 전쟁이 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여러분들 중간에 적금을 깨셔도 나중에 가보시면 적금 깬 걸 전혀 후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그러면 철도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뭐 사실 뭐 만물 철도 창조설 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근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계적 장치, 물질적 장치, 뭐 정서적 문화 이런 게 사실은 다 철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그 뻥인지 아닌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철도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신은 이제 죽어서 없어요. 근대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신을 대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신을 대체하는 게 과연 뭘까? 그럼 신은 어떤 존재죠? 초월적 존재. 인간이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신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거슬 수 없고. 시간이 그렇죠. 시간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저희가. 그 끝끝내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시간의 끝에 다다를 수 없는 운명적 존재죠. 근데 과거에는 시간이 지역마다 약 20km마다 1분씩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강릉 강화에서 그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때 영감 우리 이제 종이 쳤으니까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근데 점심시간에 돼서 가면 아직 한양에는 11시 49분이에요. 밥 먹으러 가면 안 돼. 12시부터 점심시간이면. 그렇게 강릉과 서울도 시간 차이가 났던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를 정오로 삼아서 지역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철도가 등장하면서 표준시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는 귀족 노예 상관없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 시간이 되면 아무리 지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열차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1시간 정도 제가 더 달릴 수 있는데 요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거대 도시의 탄생. 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수송이죠. 대량수송. 보통 이제 런던에서 그 사우스햄프턴이나 이 맨체스터까지 이런데 가는 역마차의 장거리 역마차 같은 경우는 한 12명, 많으면 16명 정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는 한 7, 8명 이런 마구가 끄는 마차였는데 철도를 한번 가면 300~400명씩 그냥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집단 이주를 통해서 거대 도시가 형성되고, 예를 들면 이제 숙박업, 호텔의 전성시대는 철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 지방에 가면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 많은 귀족이 저택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 여정을 풀었는데, 철도 등장 이후 곳곳에서 이런 호텔들이 지어지면서 이제 대도시 아는 사람이 없어도 잘 수 있게 만든, 그리고 그런 호텔들이 또 아주 값비싼 호텔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 저가 호텔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초기에 기선을 잡았던 게 리치하고 칼트라는 사람인데, 그 리치 칼트 호텔은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노동자들,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출퇴근의 탄생. 예를 들면 이
영국이 진짜 음식 문화가 유럽에서 제일 좀 안 좋다 그러죠. 근데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죠? 피시앤칩스. 근데 피시앤칩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피시앤칩스가 처음에 피시앤칩스가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이제 주 감자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감자 튀김을 파는 요리사가 시장에 갔는데 생선들이 엄청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요새 철도란 게 개통돼가지고 이게 썩기 전에 지금 배송이 되온다 현지에서. 그래서 그걸 싸게 사가지고 감자 튀기는데 같이 튀겼어요. 그래서 이제 피시랑 물고기랑 감자 튀김이다 해서 내놨는데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예를 들면 6시 내고향 같은 게 나온 거죠. 막. 그래서 줄을 서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런던 주변의 음식점에서 이걸 다 하는 거죠. 왜? 생선이 넘쳐나니까. 철도가 만든 음식. 그리고 양복 핸드백 속에 어떤 의복에도 문화가 이게 바뀌는데 양복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제 바지주머니 아주 작은 이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주머니.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들 몸빼 만들 때 몸빼 입으실 때 거기다 조그만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차 승차권 보관함이에요. 핸드백 속에도. 왜냐면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승객 서비스에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허리 굽히고 이렇게 인사하지만 옛날에 이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은 이 차장이 갑이에요. 다시 일로 와봐. 표 내놔. 막. 그러니까 표가 있어도 몸이 쫄리는 그런데 표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나온 영화나 소설 읽어보면 무임승차해가지고 막 화장실에 숨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표를 구입했는데 이거 잊어버린 거야. 갑자기 뭐 급하게 어디 놓고 온다든지.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엄청 커서 아예 핸드백이나 이런데 승차권 전용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문화에까지도 침투하게 되죠. 철도가 만들어낸 것들, 자본주의의 모든 것. 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지금 현대사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죠. 근데 과거에 무슨 방직 공장을 짓다 그러면 부자가 그냥 공장을 세우면 돼요. 빵 공장을 짓는다 세우면 돼요.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근데 철도는 땅을 한두 평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 경부선 땅을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땅만 사면 되나요? 선호를 놔야죠. 기관차를 만들어야죠. 객차 만들어야죠. 역을 져야죠. 이게 부자 한두 명 돈 갖고 돼.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 그런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카르텔. 철도 회사들이 이 카르텔 맺어서 서로 운임을 어느 정도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게 최초의 카르텔이 미국 철도회사에 나왔고요. 정경유착. 로비스트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직업인 거 아시죠? 근데 왜 로비스트가 로비스트인 줄 아세요? 미국 대륙 횡단 철도 건설 시기에 이 유니언 퍼시픽이랑 그 회사랑 이제 이렇게 두 철도 회사가 경쟁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이 어떤 좋은 조건의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회사 중역들이 그 회사의 뭐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의원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가는 호텔 식당 로비에서 점심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의원들이 점심 먹으러 오면 아유 에드워드 의원님 잠깐 여기 앉으시죠 하면서 저희 철도회사가 지금 뭐 땅이 이렇게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대여를 안 해주고 있고 이게 안 해주면 이게 개통이 늦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나고 막 이런 걸 흡수하면서 정치 자금으로 좀 수세하고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로비에서 발바닥이 닳도록 의원들을 구워 삶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로비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 이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호텔 로비에서 했다고 로비스트라 그러고 도전연신 뭐 비리 이런 그리고 이제 전쟁의 모습도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철도와 갖고 온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달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1차 대전 벌어졌을 때 소위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3개월이면 전쟁 끝난다 라고 했는데 4년이 나갔습니다. 4년. 예, 1차 대전에 상징하는 거면 몇 가지 있죠. 참호, 그다음에 기관총, 독가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철도였습니다. 철도.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가능하게 한 도구로서의 철도의 중요성이 등장하는 거죠. 이미 남북전쟁 때 철도의 효과가 나왔는데 그런 거죠. 이제 옛날의 전쟁은 그러니까 기원전 카이사르가 전쟁을 카르타고를 가서 전쟁을 할 때나 나폴레옹 시대까지도 이동 속도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기원전이나 1700년대 이때만 해도 사람의 이동 속도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과거의 전쟁은 대교 부대를 딱 이끌고 가서 딱 그래서 그런 무슨 대평원의 전장의 이름을 딴 전투 이름이 많은데 뭐 칸나의 전투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대평원에 서로 양측의 군대가 모여서 한번 붙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분리했는데 야 이거 응원군을 좀 보내와 해서 이거를 뭐 전령을 보내서 저기서 응원군을 조직해가지고 다시 오면 여기 전투현장 끝날 수 없어. 그런데 철도가 등장하면서 가장 빠른 기차편으로 병력 1,500명 뭐 실탄 500박스 보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문제, 총력전 시스템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한국전쟁 때 미 공군의 최대 폭격 목표가 있어요. 1위는 이제 인민군 탱크 부대, 2위는 군 전략 시설, 3위가 철도 기관차나 철도 노선이었어요.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급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철도를 파괴함으로써 적군의 보급로를 끊는 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다라는 걸 이미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철도가 참 되게 비극적인 국면에서 역할을 또 많이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한국의 역사는 또 이 철도의 역사를 보면 되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조선 최초로 철도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강화도 조약을 일본이 이제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해서 이제 한일이 수교를 하고 그 수교의 어떤 결과로 일본이 이제 한국의 외교관들을 이제 초청을 해요. 그 초청한 이유는 일본의 이 발전한 세계를 보여주면서 조선에게 어떤 길을 주기려고 했던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이제 이 김기수를 중심으로 한 수행단이 인천에 배 타고 이제 요코하마 가서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도쿄시로 들어가는 행로예요. 근데 이제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김기수 일행이 이제 사실 역이라는 데 갔죠. 근데 그래서 막 김기수가 물어보는 거죠. 그 수행원 일본 사람한테 아니 기차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타고 우리가 저기 도쿄까지 시내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기차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오?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칸칸이 뭐 행랑채 뭐 의자 행랑채가 칸칸이 연결돼 있고 뭐 그냥 좌석이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일본 사람이 김유수 대표님 당신이 지금 타고 서 있는 게 바로 기차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집채만한 게 어디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를 매일 봐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딱 있죠. 근데 생전 처음 기차라는 걸 본 사람은 이게 뭐 행랑채가 칸칸이 연결돼 있어. 의자도 있고 뭐. 근데 우리가 탈 기차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기차는 그러니까 문명적 충격이었다. 그러면서
네, 침략과 수탈의 플랫폼으로 전이되죠. 요거는 이제 그 최초의 우리 그 이제 일본군의 최초의 독립군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그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그 공덕동 쪽에 이제 그 이 효창역에서 공덕동 쪽으로 올라온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쯤에 있는 사용장인데 이게 이제 사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 세 명의 그 이 독립 주사들은 그 이 경의선을 폭파했어요. 그래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열차를 당장 못 다니게 했는데 일본군이 이제 잡아가지고 본보기로 이제 공개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을 다 부르고 해서 이게 사진이 여러 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본이 이제 본때를 보는 거죠. 철도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주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장면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철도 건설 현장 오면 조선인들은 뭐 이렇게 일본 헌병들 밑에서 거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뭐 강제 노역 이런 건 없었다라고 요즘 이제 일본에서 자꾸 얘기하죠. 이제 뭐 이렇게 자발적이었다. 근데 자발적이면 이런 총 들고 이런 군인들이 과연 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군사랑입니다. 군사랑. 산미증식 계획에 의해서 쌀가마니를 남한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배에서 나온 쌀들을 다 수탈해가는. 근데 이제 이런 수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 철도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되게 웃긴 건 일본 최초의 국민 기업이 어느 회사냐면 경부철도 주식회사예요. 일본 최초의 국민 기업.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최초로 그 회사를 만드는데 조선의 경부선에 철도를 놓고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자 우리 일본이. 근데 그 돈이 필요하니까 전 국민적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 부류토끼 같은 거 하면 방송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저는 뭐 조금 좀 깨서 왔습니다. 뭐 저희 유치원에서는 뭐 아이들 뭐 성명 모았으면서 이렇게 부르기술 도와주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일본의 모든 주요 신문들에 오늘은 뭐 시마연에서 뭐 그 이 동네 뭐 이장들 모여가지고 얼마 몇 엔을 경부철도 주식회사에 주식을 샀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보도를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돈을 모아서 철도를 놓는데 그게 일본에 놓는 철도가 아니라 조선 철도를 놓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래서 한국 철도가 참 눈물로 어우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그 좀 잘못된 언론에 의해서 100년 한국 철도가 이렇게 그 독점하면서 무사한 일에 빠져가지고 그 비효율적인 철도다라고 선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한국 철도가 언제 개통됐는지 아세요? 몇 년도 한국 철도 개통? 네? 96년. 그 뒷자가 비슷하긴 한데 97년. 98년이네요. 네? 98년. 95년. 업앤다운. 아까 96년에서 비슷한 95년. 네? 99년. 네, 1899년. 네, 안녕 선생님. 1999년에 한국철도 개통됐는데 그 어떤 노선이 개통됐죠? 경인선. 경인선. 어디? 그 최초의 구간은 노량진 재물. 노량진 제물포. 네. 1899년에 노량진 제물포를 딱 운행하고 1900년에 이제 한강철도 개통되면서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다니게 되죠. 경인선. 근데 1899년에 지어서 1945년에 이렇게 해방되죠. 그럼 거의 46년 동안 식민지철도였어요. 그리고 40년 해방되고 나서 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지죠.
한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냐? 이 전쟁이 3년이라요. 3년. 53년 7월에 끝나요. 50년 6월 25일 딱 개전해가지고 53년 7월에 끝나니까 3년 동안 전쟁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미 공군의 전략 폭격 목표 3위가 철도였어요. 근데 한국전의 또 특색이 뭐냐면 전 국도가 전쟁터였어요. 저기 낙동강까지 갔다가 또 압록강까지 갔다가 하다 보니까 전 국토가 완전히 개별적으로 파괴됐는데 그 중에 철도는 더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는 뭐 도로 사장이 그러니까 철도가 가장 중요한 주력 교통수단이었는데 괴멸적으로 파괴된 걸 겨우 철도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임시로 복구해가지고 다녀서 이게 교통을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이 이런 철도로 좀 제대로 운행할 수 있게 좀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한국은 지금의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수준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원조물자가 아니면 밀가루가 아니면 과연 봄에 보리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과연 이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의 굶으면서 봄을 지냈던 먹을 게 없는 시절에 거대 인프라에 투자할 때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그냥 전쟁에 겨우 복구해서 다녀는 철도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60, 70년대 되면서 경제 발전하면서 막 뭔가 이제 그 도약하고 이제 산업화 정책이 되면서 뭔가 이제 철도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자동차의 시대가 됩니다. 철도는 세양산업으로 변하고 그러니까는 식민지와 전쟁과 가난의 세월을 속에서 사실 방치됐던 철도가 그나마도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KTX 다니고 뭐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런 이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 철도 비효율적이고 이거 빨리 민영화해서 효율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들이 옛날에 파업도 많이 했는데 민영화 반대파하면 또 지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철도 동료들이 파업하면 이 자식들 왜 또 기존론도 틀박도 이러지 마시고 한번 왜 그런지 한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라는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공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유지시는 아주 중요한 이 기초는 공공성, 사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게 철도뿐만 아니라 뭐 의료, 그 다른 분야에도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UIC라고 국제철도연맹이 그 유라시아 철도회랑의 어떤 개념도예요. 뭐 헬싱키부터 모스크바 에카테르 했는데 없죠. 한국은 UIC 정식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철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철도가 다니고 있어요. KTX 뭐 고속철도 다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고속철도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비었어. 이거 뭐냐면 한국에 철도가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건 일본도 없죠. 일본은 세계 최대의 철도 나라에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본도 없어요. 문제는 일본 없어도 돼요. 어차피 섬이니까. 근데 한국도 일본 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분단이라는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철도가 있지만 UIC 국제철도연맹의 유라시아 회항에는 전혀 접속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연결되는 순간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접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매트릭스에서 막 이렇게 네트워크 접속해가지고 이상하게 확산되는 그런 것만큼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한반도가 접속된다면 아마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아까 제가 저는 이래면 경제도 발전하고 이러지만 사실 저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도 이제 막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갖추게 될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보고 싶은 도착지들 보면 부산 포항, 부산 동해 포항. 아 이게 진짜 저는 이 서울역에 정말 자주 갑니다. 기가 나니까 늘 가죠. 근데 이 출발 안내표 보면 저 가슴이 아래예요. 왜냐하면 서울역은 국제역이었거든요.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1930년대, 40년대 열차 시간표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아마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책인데, 이게 이제 책입니다. 저 같은 철도 없거든요. 이거만 보고 막 한 몇 시간 해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도 저기 뭐 스카이 스캐너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자 만주 진화가 어디죠? 진화는 차이나를 그냥 그 스페링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중국 기차 시간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글씨가 깨져서 그러는데 기차 시간 근데 그 소화 25년 아 25년이 아니구나 15년 소화는 플러스 25로 하면 설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940년 기차 시간표 이거는 소화 13년 그러면 1925도 하면 설계라고 그랬죠. 38년 기차 시간표. 그래서 조선 기차 시각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어르고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거죠. 이 안에 보면 그때도 이제 기타도 장거리에 가면 이제 위장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노루모산 광고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비루, 아사히 맥주 광고도 있고, 뭐 여기 이제 이 뒤에 오면 호텔, 여관 막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열차 시간표를 보면 자. 경성에서 안동. 이 안동은 지금 우리 저기 중앙선에 있는 그 안동이 아니라 신의주 넘서 단둥. 지금 단둥이라고 그러죠. 그 안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경성에서 가는 게 뭐 신경행, 봉천행, 안동행 이런 국제열차편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주에서 넘어가면 이제 안동. 근데 이 열차가 만주에서 유럽까지 연결됐다. 여기 보면 경성에서 타면 봉천 신경 가죠. 신경. 근데 자 경성에서 타고 쫙 가면서 이거 대련에서 가는데 이제 봉천 왔어요. 쭉 올라가면 여기 하비빈이 나요. 하비빈이 어디죠? 하얼빈. 맞습니다. 하얼빈에서 쭉 가면 여기 만주리가 나오는데 만주리가 중러 국경이에요. 여기 만주리역 다음 역이 자바이칼스크라고 러시아역이에요. 그래서 그 만주리역에서 자바이칼스크 역 사이에는 국경이 있어요. 철조망으로 쭉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열차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뭐 치타 쭉해서 이르쿠츠크 와가지고 요 막사과에 도착해요. 막사과는 어딜까요? 막사과. 모스크바. 막사과에서 쭉 오면 백림은 어딜까요? 베를린.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사건, 베를린. 그래서 쭉 가면 파리까지. 그래서
시간대도 다 바뀌고 그다음에 해서 보통 이제 갈 때 며칠 걸리냐면 한 11일 걸리는 거예요.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증기기관차 시대에 1930년대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좀 시간이 더 걸려. 한 12, 13일. 그 뭐냐면 우리도 항공기 탈 때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운임, 뭐 시차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송기정이 갔던 루트가 바로 이 루트예요. 그래서 베를린 도착해가지고 30년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죠. 우승 시상식에서 누구의 축하를 받았을까요? 송기정이. 그 당시 독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죠? 히틀러. 예. 그러니까 송기정이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히틀러가 올림픽을 유치한 이유는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 좀 인종주의적으로 막 그러니까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근데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 그것도 동양의 그 식민지의 그 조선 청년이, 그리고 마라톤이 또 올림픽 꽃이잖아요. 우수하니 기분이 되게 나빴겠지. 근데 어떻게 우승자인데 가서 정말 축하하래 하고 이제, 그러니까 히틀러를 만났던 송기정. 참 역사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송기정 열차표 보면요, 도쿄에서 베를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도쿄에서 여기 상징이고 실제로는 FUSAN 푸산이 부산이죠. 네. 하얼빈. 여기 이제 사람들이 와르샤바라고 되는데 바르샤바. 네, 바르샤바 가가지고 베를린까지 가는 거죠. 모스크바 가서. 그래서 이런 국제선이 다니던 때가 바로 서울역이었다. 네. 그래서 1940년에 우리가 이제 타면서 가면 경성발 신경의 특급 7열차를 타고 평양 가서 안동 가고, 단둥,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단둥은요 한 5분이면 넘어갑니다. 제가 그 단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신의주가 용산에서 노량진 보는 것보다 더 가깝게 보여요. 그냥 강 하나 바로 건너편에 사람들이 쏘는 거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그래서 경성역발 국제선은 하루 베이징 2편, 봉천 지금 선양이라고 그러죠. 4편, 신경 2편, 신경은 장춘 2편 해서 총 8회 국제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얼어붙은 바다인데요. 얼어붙은 바다. 네. 블라디보스토크 원래 부동항인데 항구 쪽은 안 얼게 했는데 요런 데 또 얼어요. 이때 이제 이때도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라고 해가지고 약간 따뜻했는데 요 날이 영하 18도, 약간 따뜻한 겨울. 네. 근데 여기 해안가 가면 진짜 신기한 게 파도가, 그러니까 얼음이 파도 모양으로 얼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나중에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대신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유럽이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역 앞에 보면 이제 레닌 동상 있는데, 여기 이제 머리 허옇죠. 이렇게 비둘기들이 무함하게도 옛 지도자 동지 머리에 똥을 싸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요 광주, 요 레닌 동상 앞이 블라디보스토크역이에요. 부산역하고 비슷해요. 여기 있고 뒤에 항구, 그러니까 항만 있고, 예, 그리고 앞에는 또 산 언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역과 부산역은 또 자매 결합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19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자주 갔었는데 2019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역 앞이거든요. 의자대가 쫙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역 앞은 보통 서울역도 그렇고 온갖 버스들의 집결, 여기 가면 수많은 버스들이 이제 족점해요. 와서 승객 싣고 가는데 이날 다 쳐졌어요. 김정은 실제 보신 적 있으신 분?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저는 봤어요. 실제로. 그것도 평양 시민들이 그 평양 대관경에서 주석단 훨씬 먼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2019년에 여기 갔는데 이제 언론사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갑자기 블라디보스톡 시내가 다 통제되는 거예요. 봤더니 김정은이 이제 그때 푸틴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환송식을 여기서 연다는 거예요. 정상회담 푸틴을 갖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주지사가 김정은한테 환송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김정은을 넣고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외신 기자들이 막 그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이 카메라 찍었죠. 예. 김정은 나타나니까 한국의 관객들이 아이돌 스타만 와 김정은이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그냥 그 요원들이에요. 근데 예, 다녀오니까 별걸 다 보고. 근데 블라디보스톡 역은 시베리아 출동의 특동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9288 써있는데 9288이 시베리아 철도의 총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9,288km. 한국 철도의 영업키로 경부선, 항선, 전라선, 장항선, 영동선, 뭐 경전선, 뭐 다 해백선 다 합쳐가지고 몇 킬로냐면 4,000km 돼요. 다 합쳐서. 근데 이거는 그냥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단일 노선이 9,288km. 기차로 가면 6박 7일 거리입니다. 예. 엄청난 지구 둘레 4분의 1. 블라디보스톡역 가면 여기서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 블라디보스톡 역, 이 블라디보스톡은 또 한국의 역사랑 뗄 수 없는 이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바로 언덕 하나 넘어가면 요 아래쪽으로 길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렌스카야라고 있는데 한국인 거리, 코리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전 찍은 사진, 100년 전 찍은 사진. 근데 보면 요 건물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탑, 100년 전 건물. 그 건물이에요. 제가 여기 가서 요 사진 각도로 비슷하게 요 정도에서 찍었겠구나 하는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네. 얘는 여기 이제 개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중근 선생이 여기서 이 돌을 처단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건축 딱 갖고 출발하신 거예요. 우덕순 동지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동공보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한글신문, 해조신문, 이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았던 그 땅이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 앞에 있는 그 개천이라고 부르는 꼬렌스카야 거리. 근데 나중에 여기 다 쫓겨나가지고 요 언덕 너머에 이제 신한촌이라고 새로 만든 한촌으로 다 또 이주당해요. 그 나중에 이제 또 38년에 또 중앙아시아로 다 쫓겨나고 아주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찍고, 근데 이제 여기가 또 보면 그 아르바트 거리라고 주말이면 블라디보스톡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신나게 노는, 그리고 이쪽 가면 이제 바로 해안가 뭐 아주 진짜 우리나라 대학로 같이 그냥 시끌벅적한 건데, 요게 또 맛있는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먹어야 될 게 블라디보스톡 가면 킹크랩을 드셔야 돼요. 여기 아까 거기서 꺾어지면 5분도 안 가면 이제 이런 이 아무르만의 이 낙조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데, 이 손가락하고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 손가락하고. 저거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면 러시아산이지만 저기서 먹으면 국내산입니다. 바로 캄차카반 데서 하면 끝내줍니다. 그리고 값도 싸고 해서 이런 뭐 여행 가면 또 먹는 게 낙이니까요. 근데 이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에는 뭐 최재형 그 한국 독립운동의 이제 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하면 최재형 선생, 그리고 임슈
임시정부 최초 이제 국방장관이자 국무위원인 이동희 선생. 그리고 요거는 누군지 아세요? 예, 네, 홍범도. 요 권총을 누구한테 만드는지 아세요? 누구? 최대 스탈린. 레닌 누가 그러셨어요? 아, 예, 레닌. 레닌한테 받았어요. 소련시 극동 민족대가 원래 1구축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모스크바로 바뀌는데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조선 대표로 피해 억압 식민지 민족대 조선 대표로 참가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뭐 이동이 이런 분들 만나서 야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다 막 각지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이제 그 모스크바 그 여관이 어디냐면 지금 저기 불국광장에서 좀 가까워요.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밤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묵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소련군 장교가 딱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저기 홍 장군님 지금 홍 장군님 밤에 죄송한데 홍 장군님 오셨다니까 좀 뵙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딱 갔어요. 갔더니 차에 갔더니 트로츠키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 혁명의 그 레닌의 오른팔로서 그 어떤 전설적인 인물 트로츠키가 홍 장군님 제가 홍 장군님을 만나다가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자기도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한테 가는 중이다 해서 갔는데 거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레닌이 아이고 홍범도 장군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 권총을 이제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거죠. 레닌의 이니셜이 있는 저 마피 같은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막 싸움이 나는데 이제 블라디보스톡 경찰이 와가지고 막 말리는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이걸 딱 보여주니까 이제 갑자기 경례를 붙이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받은 그 이 레닌로버트하는 이제 돈을 블라디보스톡의 한인 농장에 홍범도 장군은 되게 멋진 사람이 뭐냐면 사역이 없고 받은 상금을 다 그 농업에 기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에도 가서 우리 독립운동이니까 당신들 돈 좀 내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독립해서 동포들 먹고 사는데 힘든데 그거 뺏지 말고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가 먹고 살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경험과 공동공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최근에 조명받기 시작을 했죠. 김 알렉산드라라고 연해주의 그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연해주에서 큰 주도가 하바롭스크거든요. 하바롭스크의 외무 그러니까 그 넘버 2였어요. 근데 이제 그 1918년에 그 일본인과 이제 그 백군들이 이 하바롭스크를 공격할 때 거기서 이제 잡혀서 처형되는데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죠. 시간이 관계상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신안촌 쭉 가다 보면 서울 스카야라는 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여러분들 나중에 또 가야 될지 모르니까 러시아 알파벳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C 써 있죠, C. C는 러시아 알파벳 SS. E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Y는 우 발음이에요, 우 발음. 모우. 그다음에 요거 시오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꺾어놓은 것 같은 거. 이거는 L 발음, 리을. 그리고 이거는 발음을 약간 길게 늘려놓으라. 그래서 그 C 발음, K 발음, A 발음보다 R 거꾸로 놓은 거는 야가 모음 야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SEU 세울 스카야 서울거리. 그러니까 한국 한인들이 그리운 조국의 도시 이름을 이 거리 이름 해가지고 서울 스카야 EA 번지 집 이게 여기 다 한국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한인들이. 서울거리. 그리고 되게 이제 신기한 게 지금 구글 지도에 세울 스카야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 요거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막 방치되고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이렇게 외국 뭐 하는 거야 막 그냥 한참 막 박근혜 정부 때 막 그 뉴욕에 막 떡볶이랑 갈비집 연다 막 그럴 때 그 돈이면 이거 블라디보스톡 여기 좀 해서 좀 보존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5, 6년 동안 방치되다가 이제 최근에
했는데 예, 새로 단장됐는데 아 단장은 좀 무슨 펜션같이 해놓은 거예요. 역사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의 상황과 조건을 가급적이면 제대로 재현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타당식 올바른 건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어이 뭐야 블라디보스토크 이주한 한인들 뭐 되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의리의리하게 잘 살았네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한글로도 서울거리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건 좋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복원하는 거는 아니올 시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운 발해 성별을 넣으면 끊임없는 이 벌판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바롭스크인데 이때 온도가 영하 28도. 예, 겨울에 참 재밌습니다. 예, 닥터 지가고가 생각나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러다가 발이 푹 빠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철도에 있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가 이게 뭐야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내리는데 이거 빨리 돼야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 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야 웃기지 마라. 여기는 있잖아 아무리 이걸 해놔도 한번 눈 한번 또 내리면 똑같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는 이제 중장비 같이 사람이 안 주고 딱 여기 맞는 그 페이로다가 있어가지고 계속 밀어내요. 근데도 이렇게 쌓이는데 이 건물이 김 알렉산드라가 이제 집무했던 본가 건물이 여기에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김 알렉산드라가 집무했던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 하바롭스크는 또 특징적인 게 우초스 언덕이라고 이제 아무르강 흐르는 언덕이 있는데 여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인민운동 해가지고 이제 김정일總書記께서 하바롭스크 방문하셨다. 이 사람들은 반말하는 게 좀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러면 안 되나? 반말하는 게 버릇인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일이 방문했던 걸 기념하는 한글 현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녀오면 이런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제가 무슨 이 테마사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무덤 아브레크 시립묘지 같은 데 가면 이 대리석 판에 여기 이제 그 무덤 주인의 이름도 쭉 써 있는데 많이 써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L 발음이에요. L. 그다음에 N은 모음 E야. E. 그러면 뭐가 있죠? 리. 그다음에 X는 H 발음이에요. 히읗. 그리고 E는 여. 그다음에 H는 니은 N 발음이에요. N 발음. 그러면 현. 리현. C가 뭐라 그랬지? 아까 S. Y는 우라 그랬죠. 모음. 리현숙. 이호산. 다 조선사를 하면 한인 이름들이에요. 하바롭스크 시내에서 이제 스탈린에서 강제이주 정책이 시작되는데 강제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인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간첩 혐의로 채용을 해요. 근데 이 한인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러시아 혁명의 대의, 이 가난한 자들, 민중을 위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라는데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군과 내통했다 혐의를 씌워서 다 수청해서 사용을 시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평생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가치를 배반했다고 나를 죽일 때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참.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Y가 이렇게 딱 여기는 치읓이나 지읒 발음이에요. 그래서 오노, 조, 명, 희, X가 H 발음이라 했죠. 항일문학가 되게 유명한 그 조명희 선생, 이 낙동강을 지은 조명희 선생도 여기에 묻혀 있어요. 하여튼 중국 진천에서 이런 근데 강제이주 당시에 이제 처형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이것도 이제
K, N이 모음이라 그랬죠. 김, 어자 거꾸로 쓴 거는 U 발음이에요. U. 그다음에 Y는 지읒이나 치읒이라 그랬죠. 그래서 김유천거리예요. 김유천거리 12번가. 카브로스크에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종로 뭐 태계로 을지로 하면 어떤 도시의 이름을 할 때 그 도시에서 굉장히 유력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 충무 이순신 장군의 이름 따서 충무로를 짓고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김유천 거리가 있다는 것은 이 김유천이 하바롭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김유천이 이 백군, 그러니까 일본군과 연합군이 일본 연합군이 이 하바롭스크 공격할 때 동천철도 사건과 연루해서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던 이 장교였거든요. 한인 장교. 그리고 이 하바롭스크 중앙시장인데요. 이게 뭐죠? 김치죠. 하바롭스크 중앙시장은 장충시 효과가 같이 생겼어요. 크게. 근데 입구가 딱 하나에 들어가 있고 입구 하나인데 입구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바로 우리 고려인들이 파는 김치예요. 나는 이 시장 가서 김치 오면서 이 이영만리 땅에서 이런 김치를 쌓아놓고 자 하늘 진짜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나가서 정말 끈질기게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참 김치를 시장 이게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하바롭스크 중앙시장에서 이걸 보다니.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저의 이제 블라디보스톡역에서 엄청난 앞뒤로 배낭을 메고 식자재를 사가지고 탄 모습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주주주주주주 해서 내일 송기정 루트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대박이 펼쳐졌어요. 우리 이 한 칸에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6인실 침대 칸은 11행 열차 56명이 됐는데 저희가 일행이 3명, 저 포함 3명이에요. 여기께서 표 보고 차량 표 보고 객실 올랐어요.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놀라 자빠졌어요. 헐. 북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누가 봐도 남한. 그럼 어떻게 하냐? 딱 보면 알아요. 남한 놈들은 저같이 기름 막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이 체인지가 그다음에 이제 막 보면 뭐 이런 DSLR 이런 카메라도 고급진 거 가지고 딱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진짜 마른 몸에 그 가방도 60년 이런 그냥 큰 트렁크 가방 같은 걸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리 갔어요. 갔는데 바로 맞은편 침대에 북한 쪽에 또 있는 거야. 와, 다 북한 사람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근데 이게 저녁 7시 10분차였는데 좀 있으면 열차 출발해요. 이거 국정원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만 회합 통신 및 회합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열차는 떠났어. 문제는 이 열차를 며칠간 타야 되냐면 이륙구축까지 가는데 3박 4일 있어야 돼요. 3박 4일.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그 식탁에 갑자기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내놓더라고요. 꺼내놓고 막 하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딱 보더니 혹시 여기 뭐 맛이라도 한번 보실랍니까? 동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스다 하면서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라 염치가 없어가지고 거절 안 합니다 하고 딱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걸 옆에 쳐다보는 북한 사람들이 저 미친놈 왜 저거 먹자고 해가지고 남조선 애들을 불러들여 다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저한테 이제 밥 먹자고 했던 친구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의다 한 거지 이 미친놈들 진짜 와서 먹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놀랐는데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 먹자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열었는데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좀 못 먹고 좀 가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급지게 싸우다니 이러면서 야, 이 사람들은 강군가 보다 속으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달라붙었냐면 어차피 3박 4일 가야 되는데 한 침대를 쓰고 해야 되는데 밥을 같이 먹는 것만큼 빨리 친구가 되는 법은 없거든요. 일단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역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이 음식의 정체. 왜냐면 저희는 이제 브라질부터 한 이틀 동안 묵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해서 이제 드디어 횡단에 나서자 하면서 안중근의 심정으로 또는 손기정의 심정으로 열차를 딱 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날 아침에 평양 수량공항을 출발해서 블라디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앉아있다가 또 블라디에서 또 차를 타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열차에 이미 진작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12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갔지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169축구로 건설노동 외화벌이 떠라는 노동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가면 얼마 이제 3년 있대요. 3년.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알겠더라고. 왜냐면 3년 동안 외화벌이 고생하러 가는 거니까 없는 살림에 그 수당원까지 가족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싸준 거야.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사우디 중동 갈 때 아무리 못 살아도 그 남편이나 삼촌 떠나기 전에 불고기 한 판 그래도 해 먹었잖아요. 그런 음식이었던 거지. 근데 달라붙어가지고 막 6점 돼가지고 김밥 무지하게 먹습니다. 왜냐면 이거 바로 사가는 음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한여름에 막 먹으면서 이제 대신 저희가 이제 이 남조선은 줄 게 없고 이거 초콜릿인데 좀 나눠 드시라 하면서 초콜릿 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자유시간이야 제목이. 하여튼 초콜릿 주면서 그때부터 서서 이제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여름에 이제 무지 덥거든요. 에어컨도 잘 내리면 사람들이 다 이 북조선 노동자들인데 다 담배 피는 거. 저는 이제 저때 연초를 좀 폈었는데 지금 안 핍니다. 폈었는데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북한산에 하나 오더니 남조선 남배에서 하나를 바꿔 피자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 해서 딱 줬는데 근데 아니 이렇게 술한 걸 어떻게 피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니코틴이 뭐 6%예요. 6%, 그러니까 내고향당 같은 6%짜리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0.01%야. 그러니까 100배 이상 차이 나요. 이거 하면 그러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열차 타고 막 가는데 담배를 빌려갔던 친구 오더니 남조선 담배 하나만 좀 더 바꿔 피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순하다고 못 피겠다며.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묘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줬어. 그럼 장을 열 텐데 저는 이제 면세점에서 보루를 샀거든요. 한국 담배를 갖고 갈 텐데 까치로 안 바꾸고 갑대 갑으로 바꾸자. 나는 기념으로 이 북한 담배를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남한 담배 훨씬 비싼데 이거 그 손해나는 장사 아니오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 공개 처음으로 이게 뜨지도 않고 그 강선, 북극성, 고양, 꿀벌, 평화, 이거는 명신, 이건 이제 압록강, 려명. 종류별로 이걸 제가 다. 그게 몇 년도? 201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껌보자에서 사은품으로 껌도 받고요.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영어 회화책을 이게 교문고에서 산 거거든요. 쫙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라 그랬더니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러워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러시아 퇴화처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제 너무 낡고 막 종이 질이 이미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팅이 돼가지고 물에 젖어도 안 젖는 그런 고급적인 거예요.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무 바꿉시다. 근데 안 바꾼대. 왜냐면 자존심이 상한데. 왜냐면 남조선 거는 책 이렇게 좋은데 이 다 태워가지고 당신 손해는 아니 나는 이거 또 남조선 하면 또 살 수 있고 차이가 한 번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고 그리고 이게 내가 봤더니 남조선 게 발음이 훨씬 러시아어에 가까워. 한글로 써 있거든요. 이게 더 러시아어에 가까운 것 같소. 그러니까 바꾸자 했더니 근데 옆에서 또 누가 야, 이 기회 때 바꿔, 동파 바꿔, 뭐 바꾸자니까 바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다니는데 그날 저녁에 또 내가 살살 꼬셨어요. 바꾸지? 나는 괜찮은데. 그래야 이제 결단해가지고 바꾸는 대신 머릿말은 뜯고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왜? 머릿말에는 대원수 김정일 동지의 교시가 써 있어. 그거는 그럼 나 안 바꿔. 왜 찌직고 주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안 바꾼대요.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머릿말을 뜯고 나머지를 주십시오. 바로 꼬리를 내려서 바꾸긴 했는데 근데 바꾸기 전에 근데 어차피 뜯어갈 건데 앞에 누르로만 볼게 어디 뭐라고 써 있는지 누르로만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누르로 보면서 보는 척하면서 핸드폰으로 그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뜯어서 바꿨죠.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로해야. 네, 외국문 도서출판사 주체 97년 2008년도에 나온. 네. 근데 그래서 그 머릿말에 뭐가 쓰였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말씀하시길 외국어 학습에서는 회화가 기본이. 너무 맞는 말 아니야. 한국에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영어를 배워도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를 못하는 게 우리가 문법 위주 공부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김정일 동지 얘기가 맞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머릿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린아이처럼 서로 막 이게 이 친구는 이제 남한 친구인데 막 장난치고 그 한박스를 동안 아주 뜨겁게 들끓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사악한 친구예요. 이 친구 아이패드를 갖고 왔는데 우주 비행선으로 외계인을 비행기를 막 격추시키는 그런 게임을 해주에서 온 친구한테 알려드니 밤새 지구를 구하는 거야. 이제 외계인 물리치면서 열차 안에서. 예, 아이패드 가지고 참. 예. 그래서 이르쿠츠크에 도착해서 항상 3년 동안 외학을 잘하고 무사히 고향에 가길 바란다. 그래서 안전모 반드시 쓰고 위험한 일 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헤어졌는데 참 이렇게 말이 통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약간 사고체계 이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서로의 존재라는 걸 약간 좀 아쉽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르쿠츠크의 오크라국장은 1921년에 고려공산당 창립대에 갈려서 항일 투쟁을 하기로 이제 결의를 내준 이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곳곳이 한국과 연관된 근현대사 가는데 여러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 만난 해운대 버스. 아니 이르쿠츠크 버스에 서 있는데 여기 다 러시아 말 써 있잖아요. 근데 해운대역, 하단, 부산역, 부산대. 오씨 이르쿠츠크에서 부산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면 아직 며칠이 걸릴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중고차들이 다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바롭스크에서 깜짝 놀란 게 몰랐는데 러시아 차인 줄 알았거든요. 버스 타고 가다가 근데 벨이 써 불렀는데 정차합니다 한글로 불이 들어와요.
아, 이거 한국차구나. 예, 참 신기한. 이거 이제 동영상인데 바이카로 한번 틀어드릴게요. 예.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이것도 동영상. 요거는 이제 가을에 제가 이제 이건 몽골에서 울라운데 거쳐가지고 이제 바이칼 들어가는데 저기 열차 하나 오죠? 우리 열차 교행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에 찍어서 이렇게 나뭇잎 물들었는데 이게 바다에 바다 호수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 넓어요. 파도도 치고 저희 낚시하는 아저씨 계시죠? 여기.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호수,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만큼의 넓이. 예.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노보시비스크 역이 나오는데 서쪽으로.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에서 유럽으로 모스크바 가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면 중아시아 스탄자 붙은 나라들로 가는 이제 갈라지는 교차점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시기에 여기 이제 한인들이 다 이 마당에서 덕대나씩 들고 수많은 이 이송 과정 중에도 병에 걸리거나 여러 이유로 죽어나갔죠.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뭐 침대 열차 타고 한 게 아니라 화물칸에 그냥 집단적으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꽤 많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스탄 쪽 나라들로 이송됐던 그런 한많은 광장이기도 하죠. 이 역은 이제 증기관차 모양을 따서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한테는 이 광장이 참 애초로운 광장이었습니다. 설국열차 같죠? 6인실 침대칸의 모습이고요. 그 흰열차 타면 이제 정차역에서 이렇게 음식을 파는 동네 열차가 딱 도착하면 동네 아주머니 쭉 와서 뭐 만두, 찌개랑 감자, 샐러드 이런 거 막 팔아요. 값이 싸고 한 끼 먹을만 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6인실 객실 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많이 하기로는 몇 손가락에 들은 사람일 겁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맨날 비행기 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요 예카테린부르크 가면 요 선으로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이에요. 경계가. 그래서 유럽 갔다가 아시아 가야지. 한 시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당신 유럽 대표라고 해, 나 아시아 대표 하면서 사진 찍고 막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런 놀이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카테린부르크에 이제 우랄산맥 넘어가는 지점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럽입니다 이 표시가 있거든요. 참 재미난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를 10분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거 이제 처음으로 그 옛날 이렇게 전투식량이나 이제 컵라면 먹다가 이게 식당칸에서 우랄산맥 넣으면서 먹는데요. 좀 비싸긴 하지만 우랄산맥 뷰가 끝내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여러분도 한번 하시게 되면 식당칸에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할머니 알렉시아 할머니라고 제가 최초로 열차 안에서 번호를 따인
할머니 자 이불도 펴주고 막 같이 음식도 나눠먹더니 주소랑 막 써주고 자기 모스크바에 자기 집에 언제든 놀러 오라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이 오불은 요 그 아들하고 이제 손녀인데 모스크바에 마중 나와 있더라고 해서 할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얘가 한국에서 오는데 친절하게 나한테 잘 되었으니까 너희들 인사해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언제든지 한국에 와라. 아니 모스크바에 와라. 그래서 이제 이랬던 완주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열차 완주하면 반드시 가야 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바로 이 자리에 가야 된다. 요거는 아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보셨죠? 여기 뭐 똑같은 게 있는데 0이 써 있어요. 0. 시작점이다 이거죠. 아, 요 인증샷 두 개를 반드시 우리 나중에 이제 굳이 횡단철도 안 타더라도 모스크바 갈 일이 있으면 모스크바 야로슬라브역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오세요. 내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출발점에서 내가 사진 찍은 사진이다. 딱 SNS에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지하철은 하나하나가 방문 같아요. 세계 최고의 장난 아닙니다. 그림이나 뭐 이런 그리고 깊이도 무지하게 깊고 이게 이제 스탈린 시대에 그러니까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지하철 투어도.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와 파리의 국제 열차를 타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송기장 루트의 이 완성. 네, 이 열차는 너무 럭셔리한 고급. 그동안 시베리아 열차의 그 설국 열차 같은 걸 탔다가 이건 이제 뭐 이 보면 여기 보면 막 그 옷걸이도 막 원목에 시스템이 호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방문도 카드키 돼야 돼요. 카드키 딱 띡 하고 크롬 도금이 하여튼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샤워실이 있어요. 이런 열차면 제가 한 일주일도 그냥 가겠다. 그래서 모스크바, 파리. 그래서 모스크바를 떠나면 벨라루스를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 도착하고 바르샤바에 다시 이제 베를린, 파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으면 이렇게 국경 수비대 분들이 와서 여권에 그걸 이제 검사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벨라루스 차량 기지인데 러시아 철도의 궤도폭은요 우리가 흔히 광계라고 부르는 폭이 넓어요. 근데 한국 또 유럽 이거는 표준계라고 불러요. 광계보다는 표준계가 좀 더 좁죠. 일본은 협계예요. 한국보다 더 좁아.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계는 딱 양쪽 사이가 1435mm 고정돼 있고 요거보다 무조건 넓으면 광계고 요거보다 낮으면 협계라고 그래요. 근데 협계도 뭐 700mm 협계가 있고 1m 협계가 있고 다 다른데 문제는 러시아가 광계잖아요. 유럽은 표준계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바퀴 장치를 대처로 하는데 이걸 교환해야 돼요. 이거 교환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기한 장면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동영상 한번. 네, 이거 다 들어가지고 쭉 빼요. 광계를. 그럼 광계를 다 뺀 다음에 표준계용으로 다시 이걸 딱 집어넣어서 이걸 다시 기둥에 내려서 이제 볼트로 이렇게 딱 고정시킨 거죠. 우리가 열차하면 한 통속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바퀴 장치랑 이 뒤에 이게 위에 캐빈 이 분리돼 한국 모든 열차는 그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을 갈 때 이렇게 표준계 더 폭이 작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과정이 한 두세 시간 걸리는데 여기 한 4시간 정차하는데 이때 이제 그 출입국 심사합니다. 여권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다 입국 도장 찍고 그러면 아니 기다려 이걸 구경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승객들은 침대 다 자요 이 시간에. 근데 저 같은 이제 이 출퇴 미친놈은 야 이게 100만 불짜리 구경거리 하면서 여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이 2차 대전 때 무너진 성당도 보고 로자 룩셈부르크 베를린에서 이제 숨진 여성혁명가의 김 알렉산드라와 비슷한 같은 해에 또 죽었더라고요. 그 혁명가의 이 추모 자리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남북철도 연결 사업 시작을 보면 이제 뭐 이런 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철도만큼 평화의 도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될 때 그 한국의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 김정일이 딱 웃으면서 당신네들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 전방부대의 정예사단들을 내가 뒤로 빼라고 했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서부전선이 남북한 봉이 강원도보다 훨씬 이게 이 길이 좋기 때문에 뭐 북진하든 남쪽으로 오든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예 부대들이 거기 서로 맞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군부에 반대, 북한은 군부가 반대했는데 아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남조선 놈들이 언제 또 뭐 이런 반대했는데 물리쳤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철도 연결해야지. 그리고 남한은 어떻게 했냐? 독일에서 지뢰 제거차를 사가지고 여기 남쪽에 지뢰를 다 제거하면서 철도를 놔가지고 개성공단에서까지 연결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북한군 몇 개 사단을 물리치려고 했으면 남한의 손실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 수많은 절반이니까 초한방 안 싸우고 지뢰 제거하고 북한군의 정예 부대는 뒤로 물리고 이게 다 철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이유가 또 철도를 연결해야 될 이유가 이런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여튼 근데 뭐 지금은 너무 또 어려운 국면이라서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삼전선은 경의선 동해선 연결을 해서 이제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제지 쪽으로. 제가 이제 아까 요거 보셨죠? 열차 출발하는 거. 서울역에서 보고 싶은 도착지들. 저 요게 이제 팔이 9개 개 정형판인데 그냥 지나가서 이렇게 아무 느낌 없지만 이 행선지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런던도 가고 릴도 가고 브뤼셀 유럽의 그냥 여러 나라들을 다 가는 거예요. 도시들을. 이게 네트워크의 힘인데. 그래서 여기에 막 베이징, 단둥, 이런 거 쓰여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거 뜻이 보면 참. 그래서 사실은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서울역에서 평양, 신의주, 단둥,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다 갈 수 있는 선이 경의선이죠.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의 두 축, 경의선과 동해선. 이건 평양역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원산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경역인 신의주 청년역. 여기 모습입니다. 돗다리 장수들이 여기 코로나 이전에 찍은 거라 코로나 시대에 아예 다 차단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의주역 보면 꽤 큰 역이에요. 이렇게 선로들도 많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김일성 공장이 있고 여기 김일성 농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의주역에서 딱 넘어가면 단둥역입니다. 요 섬이 위화도예요. 위화도. 이성계 장군이 여기서 이제 회군했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 압록강은 흐르고 있고요. 그 라진역, 러시아로 가는 거, 아까는 중국으로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두만강 북로 국경 호선인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요 땅은 중국의 중국. 그래서 여기 중국 초소가 있어요. 여기는 북한, 여기는 러시아.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묘한 지점입니다.
이런 데서 술집이나 하면서 사람들 수다는 서구의 사나이처럼 막. 네, 미래 출퇴 압록강 이제 단둥에 안개 낀 모습이고요. 남북관계도 안개가 거치고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단둥역인데요. 요거 신의주입니다. 여기 단둥이고 진짜 가깝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북한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 압록강 가면 이제 이렇게 북한 국경 수비대원이에요. AK-47 기한은 좀 딱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사진은 찍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연사로 계속 찍었던. 여기 이제 압록강에 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요 꼬마는요 모는 게 전기 자전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한데 남한은 서울 중심, 북한은 평양 중심. 그러니까 평양에 살수록 부자고 이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데 유일하게 압록강 국경 부근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중국하고 직접 무역을 하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이런 신형 얘가 막 손 들고 그러는데 얘가 페달도 안 부르는데 막 가니까 배터리 전기 자전거를 타고 여기 무역을 하니까 이런 게 얘네들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전기 자전거가 없거든요. 그 사람 이제 북한 사람인데 중국,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제 북한에 제재하느라고 압록강 철교를 딱 못다니게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밀무역하는 사람들은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압록강을 가보시면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압록강대를 쭉 타고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강폭이 되게 좁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엔 다 얼어요. 밤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 일도 아니에요. 거기를 그 몇백 킬로를 어떻게 감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밀무역은 아주 성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이제 회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는 이게 이제 유라시아 이제 철도회랑인데 요게 연결해가지고 이 나머지 철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베트남 처음 갈 때 베트남 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저는 옛날에 하노이에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회담했잖아요. 그걸 보고 맞아 육로로 갈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처음 베트남 갈 때 중국에서 기차 타고 국제열차 타고 하노이를 갔어요. 보면 여기 베트남까지도 철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 난닝에서 하노이까지 제 동생인데요, 친동생 꼬셔가지고 같이. 그래서 충칭에 이제 임시정부 들려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갖추고 난닝으로 와서 난닝에서 이제 국제열차를 타고 이제 쪽에서 베트남 중난 철도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하노이까지 국제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런 거죠. 대륙철도 얘기하고 막 우리가 대륙으로 열차 타고 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대륙철도 연결된다고 이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 하는 말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륙 스케일을 못 봐서 그래요. 거기 달리는 열차들을. 그렇게 달리는 열차들이 한국의 광양항이든 어디 울산에 대해서 물품 싣고 대륙을 달리는 걸 상상을 못 해봐서 그래요. 우리 땅덩이 좁다 보니까 그냥 몇 년 안 달고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요건 제가 직접 러시아에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게 찍은 겁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누가 영상 조작한 거 아니라는데 저는 하나만 넣습니다. 몇 개예요? 거기 몇 개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기관차가 선이 연결되어 있죠. 아, 중간. 끝나긴 끝나죠. 이야, 몇 개였는데.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화물열차가 지나가면 건널목에 차들이 다 시동구에 내려가지고 담배 불부터 붙여요. 아저씨들이. 왜냐면 이게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물류가 이 네트워크로 이어진다는 건, 그리고 또 한국이 또 이 가능성이 뭐냐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국가가 아니면 이 효과를 못 누릴 수도 있는데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적으로. 뭐 G7이 늘 초청하고 싶어하는 국가고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철도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유라시아를 쭉 가서 한국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을 영위할 수 있으면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그 외에 연결된 다른 나라도 다 윈윈하는 거죠. 아 근데 요게 막혀 있는 게 참 아쉬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몇 뭐, 개, 몇 개예요, 차량? 저게 178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저런 데. 예. 서울에 있으면 용산 어디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상향다리를 넘어가죠. 서울역 출발하면 이제. 하여튼 평화와 어떤 교류와 물류 이런 것들이 철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제가 이제 바르샤바역에서 여행하는 고양이를 보고 요걸 보고 이제 요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똑똑 했더니 문 안 열어줘요. 사실 고양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에 이제 제가 비슷한 하얀색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야, 나도 이런 고양이 키우고 있어야 했더니 이제 서로 이 집사끼리 또 통화해가지고 이제 애랑 같이 이제 즐겁게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고양이 그 제가 이제 그 차를 운행하다 보면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그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뭔가 이 조정석이 항공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철도는 왠지 아날로그적인 감성입니다. 지금의 첨단화됐지만 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또 철도를 제대로 다니기에 노력하는 사람들 철도를 건설하고 또 운행하는 기관사, 영무원, 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아날로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철도 여행하면 가슴부터 뛰고 다른 여행과 약간 다른 일인데 이런 철도를 타고 국경을 넘는 일을 벌인다면 얼마나 또 가슴 뛰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고 이어주는 이런 철도가 앞으로 과거에는 전쟁의 도구, 뭐 식민지 침탈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러니까 철도의 이막은 평화와 이런 그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신 박순수 이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